철학. 우리는 철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 삶의 근본적인 것들을 탐구하는 뭐 대충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보통 내 인생 철학은 이거야 라고 할 때 여기서 선언되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혹은 이게 내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도의 뜻을 가집니다. 실제로 사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그런데 여기서 지적해볼 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본 원리나 본질이라고 말할 때 그 형태가 간략한 것으로 상상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광고 문구로 자주 쓰이는 본질을 지향한다 같은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이를테면 의자의 본질, 보통 편안함이죠. 따라서 본사는 거칠애를 날리고 인체공학적 편안함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뭐 대충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의자를 이루고 있는 디자인, 재료, 장소에 따른 쓰임새 등 여러 요인들을 모두 제끼고서 편안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로 의자의 의미를 축소하고 한정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용례로서 볼 때 본질은 곧 단순화입니다. 다른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낮은 층위에서 통용되는 인간은 동물이다 라는 명제를 떠올려 봅시다. 통상 인간 혹은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리처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인간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문맥 속에 존재하죠. 우리는 분명 먹고 자고 싸고 등 동물적 요소와 많은 것들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고양이가 쉔베르크를 즐기진 않습니다. 또한 사자가 파인다이닝을 즐기지도 않죠. 하지만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진리는 이러한 비동물적 요소들을 모두 괄호 안에 넣어버리죠. 그리고 동물성으로서 인간성을 단순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 명제가 단순 개똥 철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본인이 다양성을 즐길 능력이 없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시 말해 다양성의 주체를 평가절하함으로써 본인의 열등감을 보상받으려는 그런 저열한 심리에 기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몇몇 쓰임새가 존재하긴 합니다. 이를테면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것이 고려되지 않은 형이상학적 기획을 비판하기 위한 수사로서 쓸만하죠. 또한 짐승적인 의도를 감춘 위선에 대한 공격으로도 쓸만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동물이다라는 명제를 하나의 본질로서 발화할 때 이 본질의 사용 목적은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본질은 어떤 목적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질 외의 것들, 즉 비본질이 의존해야 할 근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반복컨대 이 근본 원리는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단순한 형태를 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걸 뭘 보면 잘 알 수 있냐? 오늘날 철학 분야에서 유행하는 형식, 무슨 철학자의 말, 시리즈를 보면 됩니다. 이런 책들은 어떤 논리를 빽빽하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철학자의 문장을 추려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은 죽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깊이 있는 모든 사상가들은 오해받는 것보다 이해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모두 단순화된 아포리즘입니다. 단순화되어 있기에 굉장히 명료하거나 혹은 적어도 명료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대중들은 이걸 철학 혹은 철학의 본질적인 형태로서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철학인가? 능히 예측되듯 이런 게 철학이었으면 이렇게 서두를 떼지도 않았겠죠. 이번에 국내에서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라고 번역된 책에서 버트런드 러셀은 철학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명료하게 사고하려는 유별나게 집요한 시도로 정의되어 왔다. 나는 오히려 잘못된 사고를 하려는 유별나게 교묘한 시도로 정의하고 싶다. 영국인다운 냉소가 느껴지는 문장이죠. 이 말에 대입했을 때 앞서 살펴봤던 철학자의 말 시리즈는 이것이 집요한 시도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명료하게 사고하려는 그런 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반복컨대 단순화된 명제는 명료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도를 하는 걸까?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불명확한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철학을 어떻게 정의했었죠? 삶의 근본 원리 혹은 본질,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모호해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용할 수도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장할 노릇이겠죠? 그래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단순하고도 명료했으면 하는 그런 욕망을 품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해지면 어떤 뒤틀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료한 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한 것이 진리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거죠. 단순함의 애호가들, 일상에서 헛구역질 나도록 자주 볼 수 있죠. 그런데 러셀이 보기에 이건 오류입니다. 러셀은 근본 원리가 격언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촘촘한 논리적 설명이 제거된 격언 하나만 띡 놓고서 어떤 진리가 전달될 수 있으리라 믿지 않죠. 역시나 같은 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격언 중 하나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이다. 먼저 인간 본성을 정의하지 않고서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 본성이 사용되는 대로라면 이 격언은 확실히 거짓이다. 아무개 씨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지혜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 격언을 말할 때 그가 의도한 것은 세상 천지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의 고향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약간의 인류학적 지식만 있어도 이 믿음은 인정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명언을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냥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협소한 경험을 마치 그게 근원 원리라도 된 것 마냥 확대 적용하는 오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수나 혹은 명료화는 무엇보다 반진리의 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컨대 그건 그냥 철학이 단순했으면 하는 그런 욕망이 투영된 결과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섣불리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논리체계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철학함을 성실히 개진했을 때 그럴 때는 명료함에 도달할 수 있는가? 앞선 러셀의 말을 다시 옮기자면 철학은 명료하게 사고하려는 유별나게 집요한 시도로 정의되어 왔다. 나는 오히려 잘못된 사고를 하려는 유별나게 교묘한 시도로 정의하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료함을 향한 그 집요함은 오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굉장히 회의주의적 색채가 느껴지는데 러셀은 왜 이렇게 단언했을까요?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세상은 현상과 실제로 구분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어느 날 A가 갑자기 나한테 화를 냈다. 여기서 현상은 관찰된 그대로의 자명함, 즉 A가 화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인가? 아닙니다. 저 분노의 실제는 보다 깊은 탐구와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A에게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저 분노를 점화시킨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평소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그걸 자극했다거나 혹은 사고로 뇌를 다치는 바람에 어떤 뇌의학적 이유로 인해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심층적인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원인들의 복합작용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결론이나 정답을 실제라고 명명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철학이 추구하는 근본 원리나 진리는 바로 이 실제에 대한 것입니다. 표피에 있는 현상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밑에 있는 어떤 깊은 진실을 파악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이는 극히 어렵습니다. 앞서 예시로 언급했던 화만 해도 추론해볼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당장 인터넷에 분노에 대한 심리학 서적만 검색해봐도 공부할 것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 이걸 세계 그 자체로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계는 극도로 복잡한 공간입니다. 인간 사회로만 한정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옮기자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언론, 사법, 세대, 노동, 금융, 부동산, 젠더, 지역, 의료,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까지 온갖 세력과 조직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균일하고도 완벽한 조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락강 같은 사람이 이 실제에 대한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제 구독자 중에 락강의 목이 마르신 분이 계시던데 기념으로 한번 세미나 7의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물이 표방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든 사물은 길들여진 장에서 그렇게 한다. 그 때문에 그 장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사물은 항상 베일에 둘러싸인 단위처럼 제시된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인간은 동물이다 예시처럼 인간이라는 실제에 대한 단순화된 명제가 마치 실제인 것처럼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락강의 신념처럼 실제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실제를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극도로 힘들고 고되다. 여기까지는 동의해볼 법하다고 봅니다. 이 이해와 연산이 그렇게 간단한 거였으면 뭐하러 AI 기술에 몇천억 달러씩 때려 붓겠습니까? 그런데 파악할 수 없거나 혹은 이해가 힘든 것은 불안의 주된 조건입니다. 러브크래프트의 말 맞다나 미지에 대한 공포는 근원적인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이하고도 복잡한 실제를 단번에 이해시켜주거나 혹은 적어도 이 실제가 우리 인간에게 우호적이라는 믿음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종교가 발명되게 됩니다. 러셀은 그 제목부터 도발적인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의 1차적이고도 주요한 기반은 두려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온갖 공경이나 반목에 처했을 때 여러분 편이 되어줄 큰형님이 있다고 느끼고픈 갈망이기도 하다.
두려움은 그 모든 것의 기초다. 그렇습니다. 종교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망상적 해결책입니다. 신께서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명료하고 즉각적인 안도감을 선사해 줍니까? 어떤 경우에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이성을 중단시킬 때. 그래서 러셀은 이성적인 관찰을 통해 종교를 부정합니다. 논증은 단순합니다. 신께서 직접 역사하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개판일 리가 없잖아? 따라서 신은 부재하거나 혹은 악마이다. 인간이 죽은 뒤에도 존재하는가의 말미에 러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돈과 우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인간 세상이 세심한 목적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은 아마도 악마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나로서는 우연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덜 고통스러우며 보다 그럴듯한 가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은 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 철학은 종교와 같은 무지성 믿음을 고수할 수도 없지만 동시에 러셀이 방금 취한 것 같은 세상은 하나의 카오스라는 단호한 결론을 내리는 것 역시도 쉽사리 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좀 더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통상 철학은 근본 원리로서 규정됩니다. 그런데 실제, 좀 더 정확히는 실제적 세계는 이 근본 원리나 본질을 쉽사리 추론해내기 힘들 만큼 극도로 복잡하고 우발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철학자는 종교인의 경우처럼 어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그런 초월적인 요인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뭔가 종교의 신급을 뛰어넘는 좀 더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근거, 철학은 바로 그러한 근거를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갈림길이 생깁니다. 하나는 회의주의의 길입니다. 진리는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인간 능력으로는 파악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이 길은 철학사적으로 전혀 권장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반복컨대 철학의 정의는 근본 원리에 대한 탐구이지 이 탐구를 포기하는 걸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죠? 회의주의가 아니라면 결국 근본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는 증명이 아닌 상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 원리나 본질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일종의 표준적인 실험 절차 비슷하죠. 먼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실험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실험으로 증명되면 그 가설은 진리이고 반대로 증명이 안 되면 실패한 부분들을 반성해서 다시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다시 실험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나 철학은 과학적 실험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상 철학자가 처음 본질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쉽게 철회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신념이라고 봐야 하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최초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세웁니다. 이걸 태제라고 합니다. 물론 이 태제는 앞서 말한 종교적 계율이나 도구마 수준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법의 가설보다는 훨씬 닫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의 태제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태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태제는 확실히 종교적 믿음은 아니죠. 사회적 감각은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또한 그 효과 역시도 매 순간 관찰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태제가 인간에 대한 근본 원리인가? 이 부분은 모호합니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발레로 인간은 혼자만의 동굴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개인성은 다음날 친구나 동료를 만난다는 식의 언제든지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 속에서만 허락되는 작은 일탈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독의 주체 역시도 이렇게 재반박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가져다주는 효용은 고독한 상태에서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경지를 위해 필요한 일종의 도구나 자원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밀도는 홀로됨 속에서 더욱 고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각 개인이 가진 어떤 신념은 사실상 논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공리 같은 겁니다. 적어도 그 공리의 주인에게는 이는 증명의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럼 나머지 세계는 뭐냐? 이 진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무대입니다. 다시 말해 철학자는 세계로부터 근거한,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무언가를 근본적인 태제로서 정립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앞선 예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를 정립하면 필연적으로 이에 대한 발레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두 가지 모순된 계기를 갖습니다. 하나는 더 깊어질 수 있는 생산적 기회입니다. 이 근본 원리를 방어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레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생겨납니다. 이를테면 홀로됨.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과도한 사회적 부담은 인간을 고독 속으로 도피하게 한다던가 동시에 사회성을 절연하지 못하기에 이 고독 속에서 자괴감으로 고통받는다던가 홀로됨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해석을 이런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발레들이 가진 풍부함을 자신의 태제로 환원해버리는 어떤 편협함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 태제에 집착할 때 사회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 정신의 고유한 것들을 사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다시 러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철학자의 기질은 매우 드문데 상충되는 두 가지 특징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는 우주나 인생에 대한 일반적 명제를 믿고자 하는 강한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근거가 없으면 쉽사리 믿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깊게 생각하는 철학자일수록 자신이 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오류도 더욱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는 법이다. 철학의 모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철학을 너무 부정적인 것으로만 말한 것을 제외하면 전적으로 동의하는 문장입니다. 실제가 실로 복잡한 것이라면 철학의 근본 원리로서 정립하는 명제, 즉 태제는 높은 확률로 오류입니다. 그것은 실제의 한 부분을 깊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깊이가 곧 본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는 더욱더 아니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철학은 러셀 역시 말했듯 실질적인 근거를 요구로 한다는 점에서 종교와는 구분됩니다. 물론 이는 처음 말한 저 태제를 사실상 변경하지 않으려고 하기에 태제에 반대되는 발레들을 자신의 태제와 모순 없도록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더욱더 종교해지고 복잡해지는 법이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인용했던 러셀의 문장에서 무능력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컨대 실제가 복잡하거나 혹은 더 심하게 우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내가 세운 태제로 인해 발레들이 생겨나는 건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이 발레들은 사실상 해결 불가능하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 애쓰는 것과 그냥 무시하고 내 길을 가는 것, 뭐를 택해야 합니까? 설득은 분명 중요한 것이지만 일정 임계를 넘었음에도 그 반대자를 계속해서 설득하려고 든다? 혹은 느슨하고도 임시적인 연합이나 연대가 아닌 절대적인 결속을 욕망한다? 그건 사실상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 발레가 나에 대한 불신이라는 진실을 치명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더 안 좋게 말하자면 사실은 나도 내 뜻대로 행동하고 싶지 않기에 설득을 명분 삼아 행동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니체가 이렇게 말한 바 있죠. 모든 인식의 욕구 안에서의 거대한 통일성을 증명하는 것. 이꼴 연약한 체질의 학자. 그러나 동시에 이건 너무 안 좋게만 본 것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러셀한테 좀 짓궂은 구석이 있습니다. 앞서 보였듯 철학의 태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논점과 깊어지는 논리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점은 곧 장점이고 장점은 곧 단점입니다. 오류와 무능력으로 인해 더욱 깊어집니다. 생각할수록 철학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태제를 지독하게 고수하려고 든다는 점에서 마치 종교 같은 모습을 취하지만 동시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반대되는 정보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해석하려고 든다는 점에서 깊어짐의 계기 또한 같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레와 적극 마주한다는 점에서 확증 편향의 반대항인 것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분명 확증적인데 편향은 또 아닌 아주 묘한 세계입니다. 버트런트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러셀이 독일 철학을 다루는 방식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러셀의 시선은 독일 철학에 매몰된 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지점을 깊게 환기할 계기를 줍니다. 앞서 이미 말했듯 이번에 21세기 북스에서 러셀의 신간, 생각을 잃어버린 사회가 나왔습니다. 러셀옹 정도면 광고로 받을만 하죠. 러셀옹의 책이 대부분 그러하듯 생각해볼 꼭지들로 가득한 에세이였습니다. 특히나 러셀이 속했던 시대가 파시즘과 세계대전 같은 광기로 가득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독단주의, 맹목적 믿음, 권위주의 등 오늘날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논점들을 두루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재고찰이 매력적이죠. 하여 일독 권해드립니다.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 아이고, 시간이 좀 남았네요. 짜투리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메모한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철학이 긍정적인 목적을 수행하려면 회의주의를 가르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교조주의자는 해롭지만 회의주의자는 쓸모없기 때문이다. 교조주의와 회의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철학이다. 교조주의는 아는 것을 확신하고 회의주의는 모르는 것을 확신한다. 철학이 해소해야 할 것은 지식이나 무지에 대한 확실성이다. 지식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와 비슷한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완전히 비지성적인 사람에게 일반적인 학설은 중요치 않다.
과학자에게 그것은 실험으로 검증해야 할 가설이다. 반면 철학자에게 그것은 삶을 견딜만하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든 정당화되어야 하는 정신적 습관이다. 전형적인 철학자는 특정 믿음을 정서적으로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지적으로는 난해한 것으로 여긴다. 개인이나 국가가 똑같이 빠질 수 있는 망상 가운데 가장 흥미롭고 해로운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특별한 도구라고 상상하는 것이다.